시간입니다. 내일은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왜 동포에게, 이웃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했을까요? 어쩌면 6.25 전쟁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벌어진 이념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6.25 전쟁 발발의 원인을 돌아보고 70주년을 맞는 오늘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보훈교육연구원 서운석 박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훈교육연구원 서운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내일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고 이번 달은 65번째 현충일을 맞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6.25 전쟁 이야기에 앞서 호국 보훈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 호국, 민주 영령들은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실천했고 새로운 시대 정신과 역동적인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와 그들 유가족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국 보훈의 달은 특히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내일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여기에 참전한 우리 국군 용사들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세 이상인 분들은 6.25 전쟁을 직접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간접적으로 혹은 교육을 통해 접했을 텐데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6.25 전쟁이 왜 발발하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6.25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25 전쟁 전개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6.25 전쟁 전개 과정을 편의상 이제 발발의 배경, 그리고 북한의 남침, 그리고 국군과 연합군의 반격, 다시의 중공군 개입과 재반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착전과 휴전 등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6.25 전쟁 발발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본 패망 후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카이로, 얄타 등에서 이루어진 국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주둔이 우리 민족에게는 분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분할한 미국과 소련 군종에 의해 한반도는 잠정 분단 상태가 됩니다. 이런 우리 의사에 반하는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으로 유엔 감시 아래 자유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48년 5월 조선 헌법을 선포하고 그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출범합니다. 이런 국제 환경과 남부의 정치적 대립이 6.25 전쟁이 일어난 주요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남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이 되고 약 2년 1개월 뒤에 북한이 남침을 하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북한의 남침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는 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인민군 청솔 후 소련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남침을 준비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을 감행하고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수도 서울이 함락됩니다. 유엔은 사상 최초로 집단 안전보장 조치에 따라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미군 24사단 선두부대가 미군 최초로 한반도에 도착해 1950년 7월 4일 평택, 제천, 울진을 잇는 선에서 철수하던 국군과 함께 북한군을 저지합니다. 8월 초 국군과 유엔군은 마산, 외관, 영덕에 이르는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해 방어 태세에 돌입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 공격을 결사적으로 저지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시기는 북한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다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지요? 다음 상황은 이제 국군과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해 본격적인 반격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주로 1950년 9월 15일부터 11월 25일에 해당되는데요. 그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에 힘입어 반격 작전으로 이제 전환합니다. 전쟁 발발 97일 만인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전쟁 이전 상황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고요. 국군 3사단이 이제 10월 1일 38선을 넘어가지고 북진을 시작했고 뒤이어 유엔군도 이제 북진을 개시합니다.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합니다. 유엔군 사령관인 매거더 장군은 10월 24일 유엔군이 청천강변에 도착하자 국정선까지 총추격전을 독려합니다. 이후에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다시 또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또다시 바뀐다. 자, 그럼 어떻게 좀 그 전환이 되는지요? 이제 중공군 개입과 재반격으로 전세가 다시 역전되는 모습인데요. 이 시기는 주로 이제 1950년 11월 25일부터 1951년 6월 23일 사이가 해당합니다. 1950년 10월 25일 유엔군이 이제 박천, 운산, 운정리, 시천을 잇는 섬까지 진출했을 때 중공군의 1차 공세가 시작됩니다. 이후 계속된 공세로 38도선이 다시 돌파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결국 1951년 1월 4일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전략적 후퇴를 한 후 평택, 삼척선까지 철수해 반격을 준비하다 1월 25일 일제히 작전에 돌입합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회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3월 15일 서울을 재탈환하고 3월 말 다시 38도선을 회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후부터 정전을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을 할 것 같은데 휴전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제부터의 상황은 교착전과 휴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게 주로 1951년 6월 23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1951년 7월 10일 미국과 소련이 이제 휴전 회담을 시작하면서 6.25 전쟁은 회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제한적 성격의 전투로 바뀝니다. 정전협정 체결까지 양측은 수많은 고지쟁탈전을 벌이면서 엄청난 비용과 인명 손실을 입습니다. 6.25 전쟁은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 측의 미군 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마침내 마무리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분단을 고착하는 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서명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이후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난 70년간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6.25 전쟁 이후에도 남북 관계에서는 갈등과 대결의 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갈등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들, 그리고 1970년대의 도발과 1980년대의 아웅산 사건, 칼기 폭파 사건,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서해 교전들이 그러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자잘한 대립들 있었지만 그럼에도 평화를 위한 노력 역시 함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좀 일들이 있었는지요? 예, 맞습니다. 남과 북은 오랜 분단 구조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으나 서로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과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만 본격적인 대화 구면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대통령 정상회담, 총리, 장관급 회담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산가족 문제인데,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이념과 제도를 뛰어넘는 인권의 문제이자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가족을 마음에 품은 채 사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매우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점을 고려하여 남북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실시했으며 2005년부터는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해 새로이 화상 상봉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짚어봐야 할 텐데요. 올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국가적인 행사들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행사들인지요? 예,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참전용사와 국민, 22개 유엔 참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공헌에 보답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비전은 함께 지켜낸 70년, 함께 만들어갈 한반도 평화입니다. 목표는 국내의 참전용사와 국민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 키워드는 3개입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6.25 전쟁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다음은 함께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포용과 화합을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평화입니다. 6.25 전쟁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고 함께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 참 중요한 키워드 3개를 주제로 이렇게 짚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6.25 전쟁 70주년 사업은 보훈과 관련해서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6.25 전쟁에는 국군 127만 명,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 190만 명 등 총 317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88세에 달합니다. 생존한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은 현실적으로 국내 참전용사가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10주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관련 행사를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미래 비전 제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10주기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나중에 80주년 행사를 참전 용사들이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는 평균 연령이 98세가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6.25 전쟁 70주년 행사 준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있지요? 예, 그 70주년을 맞는 6.25 전쟁과 관련해서 다양하고 특별한 행사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8만 4천여 명의 생존 6.25 참전 유공자 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은하형 메달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 메달은 지방 기념식과 육해군 주간 행사,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70주년 계기 문화 행사로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6.25 전쟁 70주년 설치미술 특별전,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유엔 참전용사 기억, 감사, 평화사진전,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7만 5,800일 꺼지지 않는 불꽃, 호국영웅 롤콜 행사 등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네. 자, 이러한 다양한 행사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유해 발굴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보훈과 관련해서 해나가야 할 일들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은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5만 6천여 명의 유공자와 유가족을 찾아 무공 훈장과 국가 유공자 증서를 전해드리는 사업을 우선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해 발굴 사업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 발굴 사업은 우리 국군도 당연히 포함되지만은 그때 같이 싸웠던 북한군과 그리고 그 당시 중공군 이런 분들의 유해도 같이 발굴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참전 명예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거고요. 의료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참전자들이 고령자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의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의료 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우리가 진작부터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 70년이 또 지나서 이렇게 또 챙기는 그런 부분들 우리 참전용사 유족들에게 또 미안한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6.25 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우리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린다면요.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를 복구하는데 최소 100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전이 되고 나서 47년 만인 200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제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하는 원조국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됩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원조국이 아니라 그 반대인 수요국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거는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사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네. 이 일은 당연히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는 미연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은 전쟁의 공포를 없애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기존에 성공했던 경험과 노력을 이제는 평화와 통일에도 쏟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전쟁에 참전한 세계 수많은 그 용사들이 바라는 것 역시 다시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자, 6.25 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보훈교육연구원 서운석 박사님과 함께 6.25 전쟁의 발발 원인과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